여야가 후반기 국회 원구성 협상을 벌였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국회 공백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는 모양인데요. 이 시각 정치권 이슈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이강윤 정치평론가 두 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오늘 오전 11시에 여야 원내수석이 만났는데 일단 평행선입니다. 합의대로 이행을 하시면 되는데 네. 그 합의대로 이행을 안 하고 있는 것이죠. 법사위를 받으면 된다 이거죠? 그렇죠. 지금 의장은 어차피 정해져 있는 거고요. 민주당 내에서는 선출 절차가 끝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의장이 민주당이면 사실은 이제 법제사법위원장은 타당인 국민의힘이 맞는 것이 맞고요. 여야를 떠나서. 그리고 대선 결과를 조건으로 해서 그 당시 합의를 한 것은 아니거든요. 예컨대 대선 결과, 대선에서 이기게 되면 어떻고 지게 되면 어떻고 이런 조건부 합의가 된 게 아니에요. 그냥 여러 가지 그 어떤 민심의 반발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새롭게 합의를 한 것인데 그 합의안 중에 거듭 말씀드리지만 세 가지 합의안 중에 하나만 남은 거거든요. 근데 그것을 지금 지키지 않겠다고 하는 것인데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검수완박 법안에 관련된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국민의힘이 받고 나서 이걸 어겼기 때문에 또 합의안을 번복한다 이런 취지로 얘기하시는데, 검수완박의 그 중재안과 이전에 합의했던 상임위 배분 등의 이 합의안과는 인과관계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세 개 합의안 중에 하나를 국민의힘이 어겼기 때문에 나머지 합의안을 어겨도 된다 이런 식의 논리면 저희가 뭐 감수하죠. 그런데 그거 전혀 관련이 없는 합의안 갖고 지금 이렇게 나오는 것은 사실은 국민을 향한 본인들의 약속을 어기는 거라서 아마 저는 이렇게 좀 지나가다가 민주당이 법제사법위원장은 받아들일 것이다. 그럴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시간은 걸리지만 결과적으로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 쪽으로 넘겨줄 것이다. 아마 본인들 지지층에 대한 메시지 차원에서 이렇게 시간을 끄는 것이지 저 명분을 보더라도 또는 뭐 모든 면에서 약속을 어긴 것이죠. 그다음에 기능적인 측면에서도 국회의장과 법제사법위원장은 타당히 맞는 것이 맞다고 누누이 주장해왔죠. 따라서 저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면 시간을 끌 뿐 결국은 결론은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강윤 평론가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같은 당이 맞지 않는다는 비교적 오래된 국회의 관행은 지켜졌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국회는 그 운영에 관한 법률만으로는 되지 않는 부분이 있긴 한데 국회법만큼이나 중요한 관행을 세워나가는 것 역시 국회의 권위를 스스로 세우는 것이니까요. 다만 민주당도 작년 7월에 자기들이 구체적으로 언명해서 했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걸 대놓고 깨리라고 보진 않고요. 다만 지금 당내 상황이 국회 원내 대표단에게 모든 걸 일임하기에는 실질적인 지도부 공백 상태니까 비대위라도 들어서서 추인이라도 하는 또는 논의 후에 이렇게 하는 그런 절차가 필요해서 조금 늦어지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예, 뭐 두 분 다 아마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이 갖는 거에 대해서는 시간이 걸릴 뿐이지 어느 정도 합의가 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해줬습니다. 다음으로 좀 넘어가 보면 인사가 만사다라는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는데 윤석열 정부의 인사 얘기는 검찰, 검사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먼저 이강윤 평론가께서 좀 이야기를 해주시죠. 예, 예상은 했지만 조금 정도가 심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국정원은 물론이고 뭐 금감원 여기는 신분은 민간이되 업무는 조사 뭐 그래서 금융계의 검찰 이런 말로 돌긴 했습니다. 요소 청와대 대통령실 비서실은 물론이고 검사들이 중용이 안 되는 것이 없는데요. 역시 사람은 자기가 경험하거나 알고 있는 세상 속에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존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솔직히 듭니다. 제가 실명을 언급하긴 뭐합니다만 어느 중요한 자리에 내정설이 돌았던 모 검사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때 카풀 인연이 있었다 이런 말이 들립니다. 만일 이게 사실이라면 저는 참 참담합니다. 카풀 이유가 돼서는 안 되죠. 저도 그 말을 믿고 싶진 않고요. 대통령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그래요. 옛날에는 민변 출신 변호사들, 법률가들로 다 도배되지 않았느냐. 지금 이게 뭐가 문제인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서 법률가들, 검사 출신들 이렇게
요로에 쓰는 거 이게 다 법치다라고 하셨다는데 만약 그 말씀이 진의라면 저는 정말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법률가들로 채우면 그게 법치입니까? 우리가 법치 질서를 확립하자, 법대로 뭘 하자 그렇게 말할 때는 자격증을 가진 법률가들이 무슨 공적인 기능을 담임케 하는 그런 의미는 아닌 것이죠. 법률가가 꼭 필요한 자리가 있습니다. 물론 그런 자리는 이미 대충 채워지고도 남았다고 봅니다. 국무총리 비서실장까지도 대통령실에서 안중에 있는 법률가 출신을 채우는 걸 보면서 야 이건 좀 너무한다. 우리 대선 내내 검찰공화국이 될 것이다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우려가 있었는데 그런 우려가 현실로 되는 게 아닌가 싶고 왜 이런 일로 굳이 평지풍파성 논란거리를 만드는지 잘 솔직히 이해가 안 갑니다. 네. 글쎄 뭐 전체적으로 몇 명이 검찰 출신 변호사냐를 갖고 비판하는 것은 이전에 이제 문재인 정부 등에서 있었던 비판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이 공소가 바뀐 것인데 그런 비판은 일단 당장은 제기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지속되는 것은 일단 타당치는 않다. 그 인사 이후에 성과를 보고 이렇게 뭐 비판을 수용하지 않은 그 인사 때문에 이런 성과가 나왔다. 올바르지 못한 성과가 나왔다. 이렇게 비판하는 것은 맞아요. 근데 금감원의 경우에는 다소 지금 이게 준사법기관하고 비슷하거든요. 규제기관입니다. 예컨대 뭐 시장 질서를 회복시키는 방법이 금융기관들을 규제하거나 또는 지도하거나 감독하거나 감사하거나 이런 기관이에요. 그다음에 뭐 자본시장 질서 교란 행위 등도 찾아내서 이것을 고치는 그런 기관입니다. 근데 지금껏 감독기관이니까 그러니까 지금껏 근데 금융기관이 그런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옵티머스 사태 때도 저희가 사후에 보니까 금감원이 그 당시에 감독 기능만 충실했으면 지금과 같은 많은 피해자가 생기지 않았을 수도 있겠다. 본인들이 그것을 밝혀내고도 찾아내고도 시정 조치를 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몇 개월간. 그러니까 그 사이에 옵티머스는 또 다른 여러 가지 사기 행위를 했던 것이고요. 또 하나는 검찰과 뭐 기재부 등과 이게 유관기관과의 협조 체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생긴 것들이 내부에 특별사법경찰관리 두자라고 해서 특별사법관리 부서가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금감원이 내실 있는 이런 감독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이제 사법 기능도 갖고 있어요. 수사 기능도. 그럼 수사 기능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수사를 담당했던 사람이 가서 정책시킨 것도 나쁜 건 아닌 것이죠. 따라서 저는 규제기관에 규제 업무를 했던 사람이 간다는 것은 크게 배치되는 부분이 아니고 특히나 이복현 전 부장검사의 경우에는 이제 경제학 전공이고 회계사 자격증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전문성은 일단 인정이 된다. 따라서 이복현 부장검사가 가서 금감원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를 보고 추후에 판단해도 늦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즉 어느 정도 이 능력을 실제로 발휘하는 것을 보고 좀 비판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이제 포인트 같은데. 더군다나 뭐 전문성이 전혀 인정되지 않는 인사가 아니고요. 그다음에 금감원이 앞으로 갈 길을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적임자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이전 정부에서도 특별사법경찰관리를 세웠다는 것은 금감원이 어쨌든 전문적인 수사 역량을 가지고 수사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부분은 사실 여권이나 야권이나 많이 나왔던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분야별로 특별수사 역량을 키워서 전문적 수사 기관을 설립하자. 경찰이 모든 걸 다 하고 검찰이 모든 걸 다 하는 것이 아니고 뭐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위원회대로 전문적인 지식을 사용해서 특별수사 기능을 키우는 것이고요. 금감원도 마찬가지고 아마 이런 식의 검수완박에 대비한 고위층에 대한 수사 기능이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하나의 방편일 수도 있는 것이고요. 좀 두고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말씀만 좀 보탤게요. 검사들이 특수한 분야에 특화된 전문성을 가진 인력이라는 점은 이해하겠습니다. 동의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시잖아요. 검찰총장으로서 대검과 주요 지청의 핵심 보직 라인을 인사하시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 점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검사여서 글을 중히 쓴다. 이런 것을 주는 것은 전체 국민 통합 차원에서도 그닥 바람직해 보이진 않습니다. 예. 민주당에서 이제 오늘 논평을 낸 걸 보면 모든 적재적소에 가장 능력 있는 사람이 검찰 출신만 있느냐라는 지적이 있었어요. 즉 이 얘기를 듣고 나서 이제 궁금한 점을 하나 똑같은 질문을 드릴 텐데, 즉 인재 풀이 좀 좁다. 그래서 대통령실에서 좀 늘리겠다라고 한 이유가 윤석열 대통령이 여의도 정치와 그동안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인재풀이 적게 느껴지는 건지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어떻게 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일단 윤석열 대통령이 정당 생활을 하지 않은 면도 없잖아 있죠. 그러니까 이 본인이 경험한 이 교제한 인사들이 검찰 인사들이 많은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시기적으로 보더라도 문재인 정부 때 장차관 비서관 출신 400명 정도의 인사풀 중에 네. 캠프 출신이 112명이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 회전문 인사 4번씩 뭐 이호성 정책실장 같은 게 4번씩 그렇죠. 임명이 됐단 말이죠. 이거하고 비교해 보자는 거죠. 예컨대 지금 초창기이기 때문에 검찰 출신이 많아 보이지만 전체적으로 장차관 비서관 출신이 전체적으로 5년 내에 몇 명 정도 임명되는지를 나중에 보면 이것 또한 희석될 것이다라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지금 솔직히 이제 대통령께서 바라보는 지난 정부의 인사 스타일 또는 그 인사 스타일로 인한 법치 훼손 이걸 회복시키겠다는 의사가 반영된 인사다 현재까지는. 이것은 뭐 대통령의 인사 재량 범위 내라고 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만약에 잘못된 인사로 인해서 법치 회복이 안 되고 오히려 망가졌다 그럼 대통령이 책임져야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인사 어떤 출신이 어디 갔는지 이것만 갖고 볼 것이 아니고 실제 그 사람이 어떤 행위를 했는지 나중에 평가를 하게 되면 그때 그 책임은 대통령이 질 것이다.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대통령 되시기 전에 이력이 매우 간단한 분이잖아요. 딱 하나잖아요. 검사 윤석열. 인재는 두루 널리 쓰라 이런 말이 동서고금에 함께 통용이 되는데 지금 대통령실의 인사기획관도 검찰 출신이십니다. 대통령께서 대통령이 되기 전에 경력이나 이력이 딱 하나여서 비교적 단촐하다면 그에게 인사를 추천하고 가려서 올리고 하는 사람이라도 좀 넓게 대통령이 미처 경험하지 못한 직역이나 관심사 이런 쪽으로 좀 눈을 돌리면 그나마 보충이 좀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것을 주로 담당하는 분도 검찰 출신이어서 웬만큼 작심하지 않고서는 검자가 들어가지 않는 사람 또는 검찰과 관련이 없는 사람은 이 정부에선 참 일하기 힘들겠다 이런 생각마저 드는데요. 평소에 저는 윤기현 부위원장 말씀에 대부분 동의 많이 했습니다만 앞으로 5년간 다 해보고 그때 얼마가 됐는지 한번 보자. 이 말씀은 너무 무책임하세요. 지금 막 출발하는 거고 국민들 관심이 온통 집중돼 있고 첫 자리, 첫 어떤 퍼스넬로 조직을 꾸리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때인데 그리고 어느 자리에 누가 가느냐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행정이 펼쳐지겠구나를 짐작할 수밖에 없는 점인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건 좀 편중돼 있죠. 뭐 답을 드리겠습니다. 동의하지 못할 한 말씀 더 드리면 따라서 법치행정을 회복하겠다라는 대통령의 나름 관점에 따른 인사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중에 이제 종합적인 평판은 어차피 받는 겁니다. 또 하나 이제 인사개혁관, 인사비서관에 이제 검찰 출신 실무자 또는 검사가 가서 앉아 있는 부분은 외관상은 이상하게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추천 기능을 오로지 하는 건 아니거든요. 무슨 말씀이냐면 데이트 키핑 하는 겁니다. 예컨대 많은 사람들이 인사청탁을 할 수 있겠죠. 그것을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안 받겠다. 이거를 잘 관리하겠다라는 측면의 인사일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추천하는 사람이 복두기 인사기획관 내지 뭐 이현모 인사비서관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다른 여러 사람이 추천하겠지만 어쨌든 청탁성 추천 또는 합리적이지 않은 추천은 내가 맡겠다라는 의지의 편일 수 있는 거라서 조금 성과를 한번 기다려보면 합니다. 예, 제발 앞으로 대통령과 어디 학교 동창, 몇십 년 지기 이런 것들이 그 사람의 프로필 앞부분에 나오는 인사 그다음에 뭐 카풀 했다더라 이런 말 최소한 그런 소리는 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얘기입니다. 이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에도 이 얘기는 나왔었던 부분이 있는데 이번에 권성동 원내대표 국민통합 차원에서 필요하다. 뭐 8.15 광복절 특사 얘기도 좀 나오긴 합니다만 일단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은 좀 언급할 때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글쎄요, 뭐 이건 추측성일 수밖에 없는데 어쨌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 과정을 살펴보면 일단 형 집행정지가 된다면 그러면 수용 생활이 상당히 어렵다. 사명의 불가피성 때문에 정당성이 어느 정도 되거든요. 근데 국민 통합적 차원일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진보 인사라 그러면 국민 통합 차원에서 지금도 사면권 행사할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같은 보수권 인사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국민 통합 차원을 고려한다 그러면 일단 형 집행정지 인용 여부를 보고
만약에 인용된다 그러면 수용 생활이 어렵다는 것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끌어낼 수 있고 그렇다면 사면권을 행사하더라도 크게 비판받지 않을 것이다. 물론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만 사면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거기에 여러 가지 또 요소를 가미한다면 그럼 뭐 의미 있는 사면 단행이 될 수도 있지 않겠나. 네. 그래서 고민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의원 출신답게 정치를 한 거고요.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굳이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언급을 함으로써 무슨 기대감을 갖게 하거나 또는 사면권을 남용하는 거 아니냐는 일각에서 제기될 수 있는 것들을 굳이 지금 그럴 필요는 없이 피해가는 그런 시차 조절 정도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아마도 8.15 특사 때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포함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다음은 이제 정치와 관련된 얘기 중에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열심히 응원하는 거는 당연한 정치 활동이죠. 네. 또 싫어하는 사람한테 싫다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 어떻게 보면 성질이 좀 더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팬덤화되면 될수록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긴 한 것 같습니다. 문 전 대통령 이제 고향으로 양산 귀향을 했는데 그 앞에서 이제 시위가 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윤 대통령이 이야기 좀 해달라라고 했더니 대통령실 앞에서도 시위하는데 뭐 법대로 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얘기를 하면서 이야기가 좀 더 커졌어요. 이 부분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것도 대통령이 언급할 사안은 아니죠. 법치를 주장하는 대통령이 분명히 법에 할 수 있도록 돼 있단 말이죠. 그걸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지금 직권남용이에요. 네. 뭐 직권남용까지 안 되더라도 다만 뭐 자연인 신분으로서 안타깝다라는 정도의 의사표현을 하겠지만 이 시위를 하는 것이 부적절하다 안 된다 이렇게 강한 메시지를 낼 수는 없는 겁니다. 이것은 뭐 불가능한 거고 입법을 지금 뭐 입법이 그 제출돼 있기 때문에 입법으로 해결하면 될 문제고요. 사실 대통령 사제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도 좀 안타까운 거예요. 지금 도처에 이런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요 앞에서도 시위 수요일마다 있잖아요. 그렇죠. 엄청 크게 세게 틀던데 어쨌든 이 그 집시법이 좀 그 커버 못하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국회의원들이 진즉에 고민해가지고 이것을 입법 발의를 했어야 되는 건데 뭐 어느 진영 대통령이 뭐 그 공공을 겪게 되면 입법을 내고 이런 행태도 사실은 국민적 시각에서 보면 이뻐 보이진 않아요. 그러니까 물론 대통령 이 사과 앞에서 저렇게 시위하는 건 잘못된 거죠. 근데 법이 일단 허용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법을 고치는데 법을 고치는 계기가 도처에 깔려 있는 저런 상황들을 막기 위해서 이미 입법 발의가 됐어야 돼요. 근데 왜 하필 고위층이나 전직 대통령 등이 이런 곤란을 겪을 때만 우리는 국회의원들을 움직이냐. 저는 이게 조금 못마땅하다는 거죠. 예. 과거에 보니까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 왜 지금이냐라는 질의를 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형식 논리로는 그 말 맞습니다. 네. 두 가지 점을 말씀드리고 싶네요. 우선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역시 여의도 문법이나 우리가 익히 들어왔던 정치인들이 항용 쓰는 어법과는 정말 다른 언어 체계, 사고 체계를 갖고 있는 분이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대통령 집무실 주변에서도 집회를 허가하는데 이러면서 얘기를 했어요. 저는 굳이 꼭 그렇게 말할 필요가 있었을까 싶습니다. 엄밀히 따지면 대통령실 주변은 집회 금지 대상이 아니라고 법원에서 1심 판결도 나왔지만 대통령 관저 앞에는 시위 금지 구역으로 묶여 있습니다. 물론 퇴임한 대통령이 머무르는 사저니까 법률상 지위를 보장받는 대통령 관저와는 다르지만 아니 내가 일하는 집무실 주변에서도 시위하도록 허용돼 있는데 그 전임 대통령 집 앞에 가서 시위하는 게 뭐가 문제가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법을 꼼꼼히 작구대로 지키려는 의지의 표현이라기보다는 참 야박하다. 그리고 시위 자제를 좀 당부한다. 시위 자제를 당부한다. 꼭 그렇게 그리고 듣자 하니 신고된 집회 내용과 좀 다른 부분, 과도한 부분 이런 것도 좀 있다고 보고를 받았는데 그런 점은 엄격히 적용이 좀 되고 자제를 촉구한다. 저는 이 정도로 말을 했어도 별 문제 없다고 봅니다. 근데 이렇게 해버리면 경찰로서는 이제 꼼꼼히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원래 신고된 대로 집회를 하는지 면밀히 살펴서 지금도 신고된 내용과 다르게 집회하면 레귤레이션을 가합니다.
그 저 연합뉴스 앞에 일본 대사관 앞에 항상 하는 거 많이 봤는데 네. 경찰이 늘 체증하다가 어느 부분에서는 경고 방송도 하더라고요. 그럼 그렇게 하는 게 원칙적으로 법 적용받고 저분들이 순수한 집회인지도 한번 내용상 따져볼 필요는 있겠다. 아무튼 대통령께서 비유나 말을 좀 지나치게 강하게 한 게 아닌가 그런 서운함이 좀 듭니다. 근데 저게 다만 그렇다고 해서 네. 그때마다 당이 이렇게 특정 정당이 앞장서서 또는 의석이 많다고 법을 바꾸기로 들면 한도 끝도 없어요. 그건 정말 좀 맞지 않기는 해요. 네. 근데 이제 저게 이 문맥이 맥락을 보면 그런 의미는 아닌 것 같고 대통령 그 집무실도 시위 금지 장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은 일단 법이 그 부분은 잘못됐다고 본다라고 평가한 거예요. 그리고 이 법을 바꿔야 된다는 거죠. 관저만 지금 100m 이내에서 시위 못하게 네.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사저 같은 경우는 주택가거든요. 그러니까 주택가의 경우에는 원래 시위를 하게 되면 뭐 65데시벨 이상의 소음을 내지 못해요. 확성기 사용을 이렇게 못하는 건데 저분들은 1인 시위이기 때문에 이게 시위가 아닙니다. 1인 집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법도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두 개를 합쳐서 얘기를 한 거예요. 따라서 그 시위가 뭐 방관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주택가에서 1인 시위도 규제 대상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근데 현행법은 그게 안 돼 있기 때문에 안타깝다라는 그런 뉘앙스를 한 거죠. 마찬가지로 집무실도 사실은 관저나 집무실이나 사실 시위 금지 대상에 포함되는 게 맞는데 현재 법에 따르면 안 돼 있기 때문에 안타깝다라는 의사 표현을 두 개를 합쳐놓은 것인데 마치 이게 그것은 나 신경 안 쓴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그건 조금 잘못된 해석이 아닌가 싶습니다. 윤 부대변인께서 본인의 해석을 대통령의 의중으로 치환시킨 건 아닌가 좀 싶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와 어떻게 보면 연장선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이재명 의원이 첫 출근하는 날, 예. 뭐 저는 국회 앞을 좀 지나가 봤는데 엄청 꽃이 서 있더라고요. 꽃길만 가라라는 의미의 그 화환들이 와 있었는데 이때 홍영표 원내대표 이제 지역사무소에는 3m짜리 또 대자보가 붙어 있었어요. 이게 이제 과거 문재인 대통령의 양념 발언하고 또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인데 안에서도 당내 안에서도 누구한테는 이걸 좀 강하게 또 어필을 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됩니까 이거? 참 아픈 대목을 지적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양념이라는 두 글자에 지금 민주당이 치르고 있는 진통과 내홍이 많이 상징적으로 함의되어 있다고 보고요. 방금 이재명, 홍영표 두 분의 그것까지도 양념으로 참 대단하십니다. 그렇죠. 그 집회 시위에 관한 한 대통령의 발언, 윤 대통령의 발언도 어떻게 해석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몇 년 전에 했던 양념 발언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정치라는 게 뭘까요? 법치만을 다 하라는 게 꼭 명령은 아닐 겁니다. 이건가 저건가 애매하거나 충돌 지점이 있거나 상황별로 달라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우리는 법이라는 잣대를 세우고 그것에 권위를 부여하고 높이 세우는 것이죠. 정치는 법을 위주로 하되 법에 근간을 두고 법을 바탕으로 하되 법만을 준수하게 하고 법을 지키는지 준수 여부를 따져서 벌 주는 것은 검찰이나 사정당국일 겁니다. 우리는 법 이외의 조정과 타협과 합의를 정치라고 하잖아요. 제발 그 정치가 좀 복원이 됐으면 좋겠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전에 정치와는 하루도 있어 본 적이 없는 전직 검사 출신이기 때문에 정치의 문법에 제가 빨리 익숙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려는 의도는 이만큼도 없습니다. 저는 정치의 문법이 꼭 옳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간 우리의 정치 문법은 정치를 왜곡시키거나 민심을 비뚤어지게 하거나 국민들을 화나게 하는 때도 대단히 많았습니다. 다만 정치가 추구해야 할 또는 놓치지 말아야 할 본령은 대통령께서도 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정치 문법이라는 것이 본인의 A라고 말을 했다가 민심이 또 일부 민심이 비판적 뭐 어떤 반응을 내게 되면 사실은 A가 아니고 B라고 그런 건데요. 이렇게 하는 게 전 정치 문법이라고 보지 않고 그런 정치 문법이라 그러면 국민의 이익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봅니다. 설령 단기간에 국민적 비판을 받는다 하더라도 본인이 5년 동안의 소신을 피고 그다음에 평가를 받는 게 그래서 단임제하는 거 아닌가요? 따라서 그때 여론에 휘둘리는 정치를 하게 되면 우리가 비싼 월급 주면서 대의 정치를 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일정 기간은 책임지고 본인의 소신을 펼 수 있는
그런 정치를 위해서는 팬덤이 필요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반대 진영 입장에서 보면 그 팬덤이 그런 소신 정치를 막을 수도 있다. 물론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만은 팬덤에 대한 정치인들의 대응이 조금 더 뭐랄까요, 좀 나이스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휘둘리게 되면 절대 팬덤 정치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제 민주당과 국민의힘 각각에게 하나씩만 더 해볼 텐데요.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우상호 혁신 비대위원장이 됐습니다. 결국 박지원 위원장만 빠져나간 거 아니냐라는 이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데 결국 혁신이 되겠습니까? 혁신까지 우상호 비대위 체제의 임무로 주어지기는 조금 힘들 것 같고요. 비대위원장을 뭐 길어야 한 2달 할 텐데 이번 지방선거에 너무 참패를 했기 때문에 그때까지의 비대위로는 안 되겠으니까 또 다른 비대위를 만드는 정말 고육책 중에 고육책이잖아요. 사람의 성격이나 그간에 걸어온 것 그리고 캐릭터, 퍼스널리티 이런 걸로 볼 때는 저는 우상호 의원은 현재 민주당에서 고를 수 있는 사람으로는 예전에 정계를 떠난 정말 원로 중에 원로 이런 분 아니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과연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지는 조금 의문이니까 현재 민주당에서 활동하고 있는 그리고 선수도 어느 정도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는 제일 무난하고 좋은 카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본인은 이 위기를 더 이상 망가지지 않게 그다음에 논의가 최소한의 교통 질서를 지키면서 이루어질 수 있는 틀만 유지해 주는 게 우상호 비대위원장에게 주어진 숙명, 미션 그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이 질문합니다. 이준석 대표 지금 우크라이나에 가 있는데 이거를 놓고 정진석 부의장이 굉장히 세게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이거 이제 당권 경쟁이 시작됐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뭐 그런 물밑 경쟁이 있다고 보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방문한 것 자체를 놓고 비판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보고요. 갔다 왔는데 그게 부정적 효과가 있다, 그런 비판을 받아야죠. 그런데 만약에 효과가 없다, 그래도 비판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시도를 한 것 자체를 일단 인정해줘야 되고 속셈이 뭔지는 그것은 본인들만 생각하면 되는 것이지 속셈이 드러나지 않았는데 그걸 이유로 해서 비판한다, 그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다만 혁신위원회 이 부분은 이준석 대표가 깊은 생각을 해야 돼요. 지금 혁신위원회 이 혁신자가 뜨게 되면 혁신의 대상이 생기게 되고 네. 혁신의 대상은 마치 기득권 세력인 양 몰아가게 되는 거고 기존 정치 그럼 이제 갈등이 양상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당 입장에서 정권 초기에 갈등이 양상된다는 것은 국정 동력을 회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연금 개혁이든지 여러 가지 여당과 야당이 합심해서 오히려 개혁할 게 많은 상황에서 여당 자체에서 갈등이 일어나게 되면 그것은 국정 동력을 빼앗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준석 대표가 혁신위원회를 꾸릴 때 인사나 기타 목적 범위에 좀 상당히 고민할 필요가 있다. 공천을 이런 것은 본인이 개입할 부분이 아니에요.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치권 이슈 두 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